오늘 11강은 조선 양난. 양난이 뭐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우리가 양난이라고. 그 중간에 하나 껴있죠. 뭐죠? 원래는 3난이죠. 정묘호란이 껴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왜가 쳐들었죠? 청이 쳐들어온 병자호란. 요 사이에 정묘호란이 있어요. 이거는 청이 후금일 때죠. 후금일 때. 후금이 성장해서 청으로 발전하고 제대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큰 거는 이렇게 두 개. 이걸 우리는 조선의 양난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예성, 연중, 인명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양난 직전에서 끝내려고 제가 한 거고, 선조 때 임진왜란, 광해군이 그거 수습하죠.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효종이 수습 및 복수를 하려다가 못하죠. 까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아요. 자, 먼저 선조입니다. 조선에 그동안 없었던 반계. 반계라는 건 뭐예요? 옆으로. 직계는 위아래고요. 형제로 퍼지면 그때부터 반계죠. 형제로 가서 밑으로 가면 그게 반계예요. 예성, 연중, 임명. 명종하고 직이 아닙니다. 반계 출신의 임금이어서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입지가. 정통성 면에서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선조도 사림을 많이 등용합니다. 훈구보다는 휘둘리지 않을 지방에 있어서 학문만 연구하는 사림들을 등용했는데, 너무 등용하다 보니 옛날에 사화로 다 작살이 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산림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 자 오세요 그랬더니 막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막 공부는 잘하니까 과거들 통해서 막 다 진출해서 이젠 그들끼리 분열하게. 훈구로부터 화를 입었던 사림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붕당의 시작이라고. 붕당. 법붕 모일당. 벗끼리 모였는데 이제 끼리끼리 나눠줘요. 같은 벗이었는데, 사림이었는데 이 안에 이제 파가 나뉩니다. 뭘 기준으로?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파가 나뉘어요. 대표적인 게 이의를 따르는 사람, 이황을 따르는 사람. 이황의 제자 동인, 이의의 제자 서인. 그리고 이 정치적인 입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이조전랑 임명권 때문에. 이조전랑이라는 건 아주 높은 관직은 아닌데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조니까요. 그리고 결정타. 이거예요. 뒤에 거.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계속 자기 세력으로 추천하면 자기네 서인이면 서인, 동인이면 동인이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임명권하고 척신이라는 외척의 정치, 이게 아직 청산이 덜 됐다. 이 두 가지 문제로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나뉘는데, 그 대표들이 이 한양 중심에서 어느 쪽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이 동인, 서쪽에 사는 서인. 근데 동인은 학문적으로는 이황의 제자고요. 서인은 이의의 제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동인과 서인이 크게 처음 충돌하는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자, 정여립은 얼마 전에 강동원 씨가 출연한 OTT 그 영화 안 보셨죠? 나중에 이제 역사 그런 극들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이 정여립 모반으로 시작해요. 아, 너무 반갑더라고. 제가 한참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저기서 목 잘리고 막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정여립은 원래 서인이에요, 서인. 그런데 동인 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모두가 하나다. 대동계라는 모임을 갖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산천을 말 달리면서 이렇게 심신수련하고, 그게 대동계인데 서인에서 동인 쪽으로 전향을 한 걸 보다 보니 서인 쪽에서 그를 어떻게 죄를 내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역모를 뒤집어요. 씌워요. 대동계가 곧 쳐들어와서 조정을 장악할 것 같다. 모반할 것 같다. 정여립이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역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서인 쪽에서. 결국 그래서 정여립은 아웃이 돼요. 그래서 동인이 추락하고, 그때 동인 계열이 다 처벌을 받는 이 사건. 아까 옥사가 뭐라고 그랬죠? 옥사? 그러니까 반역 정도에 해당되는 큰 일을 처리하는 걸 옥사라고 그래요. 기축년에 그 옥사가 발생하는 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의 처리입니다. 나중에 개축옥사가 나오는데 그건 광해군 때 영창대군을 사사한 사건. 영계. 그래서 영창은 개축. 정철, 정여립, 정기. 기축. 자, 이때 이거를 동인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서인의 대표 정철이에요.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시 관동별곡의 주인공인 정철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동인을 아예 작살내요. 정여립 모반 사건 뭐라고요? 붕당이 형성돼서 사림끼리 동인 서인으로 나눠졌는데, 동인 정여립이 대동계라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막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걸 서인 쪽에서 보고 자, 쟤 좀 연못 꾸며요. 뒤집어 씌운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에 의해서 동인이 추락하는, 동인 계열이 다 죽는 정기. 기축옥사. 선조 때
동과 서가 제대로 붙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서인이 올라가죠. 정철이 서인의 주인데 정철도 된소리를 한번 맞아요. 그게 뭐냐? 바로 건저의 사건입니다. 건저라는 게 뭐냐면 세자를 세운다. 이 저가 세자 저자고 건은 세울 건자예요. 세자를 건의하는 논의, 건저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 거를 건의했는데 선조는 광해군을 아주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 옆에 후궁이 낳은 아기가 있었거든요. 걔를 좋아해가지고 걔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정철이 아무리 관동별곡 뭐 아름다운 시 해도 왕 마음도 모르고 자식이 광해로 하세요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아웃돼요. 예. 정철 한 방에 아웃됩니다. 병역이 몇 년이에요? 임진왜란 바로 1년 전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임진왜란인데 1592년 바로 직전 1591년에 정철이 광해군 세자 건의했다가 아웃됩니다. 삭탈관직당해. 죽진 않고요. 자, 여기서 하나가 나눠집니다. 이때 정철은 서인이니까 서인 아웃되고 동인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정철을 죽입시다. 강하게 나온 사람들, 에휴, 그 관동별곡 아름다운데 그거 놔둡시다. 시나 한 편 더 듣게 온건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동인이. 강경한 사람, 북. 온건, 남. 자, 여기까지 붕당.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쉽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쉽게 얘기합니다. 자, 사림이 크게 동, 서인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붕당의 시작인데 동은 이황제자, 서는 이제자예요. 둘이 제대로 붙은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정여립, 모반. 정여립이 어느 쪽 사람? 동인이에요.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인 대표가 정철.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결국 동인이 추락합니다. 이게 바로 정기, 기축옥사예요. 기축옥사. 서인이 좋았는데 갑자기 정철이 선조한테 건저이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광해군 하시죠. 선조는 지금 딴 어린 저쪽 후궁 제군인데 이 자식이 건저이로 철이 형도 관동별곡을 끝으로 삭탈관직돼요. 이때 동인이 한 번 더 나뉘는데 정철을 작살냅시다. 강경파 북인. 아유, 관동별곡 들었으니까 관서별곡 한 곡 더 들읍시다. 남인. 북남으로 나뉩니다. 이 북인이 나중에 뭐해요? 이들이 광해군 따라갑니다. 광해군. 그리고 임진왜란 때 강경한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의병해요. 의병들이 북인이 많습니다. 의병장들 중에 북인이 많아요. 자, 그러면 광해군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해는 다른 사람처럼 조나 종이 안 붙고 군이 붙어요. 연산처럼. 결국 반정으로 아웃되거든요. 광해군이 아웃됐다는 얘기는 북인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요. 광해군이 아웃되면서. 남은 건 누구누구? 이들이 싸우는 게 바로 예송환국입니다. 예송환. 그래서 서남서가 그래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서로 나뉘고 동이 북남으로 나뉘는데 이 북은 나중에 광해군 따라가요. 근데 광해군이 결국 반정으로 쫓겨나면서 북인은 사라집니다. 그럼 이 동쪽에서 남인 하나 남고 서가 남아서 서와 남이 싸워요. 서남서. 이게 바로 예송환국. 아직 안 배운 예송환국이고 이 서가 한 번 더 분리돼요. 또 소론, 노론.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두세 번 더 보시면 아까 1591년에 건저희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때가 임진왜란이죠. 선조 때. 자, 임진왜란은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자, 잘 들으세요. 정송신선으로 출발하고요. 1입니다. 1. 2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고요. 3, 삼시민입니다. 4, 사조명이에요. 그리고 5, 권율이에요. 그리고 잠깐 쉬어요. 휴전. 그랬다가 다시 싸워요. 재란. 정유재란, 6재란입니다. 이게 기본 순서예요. 1번 정송신선으로 출발. 2, 순신. 고맙게도 2조, 2순신, 3시민, 4조명, 5권율, 6재란. 이렇게 처음 해보면 좀 힘든데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각각의 내용을 볼게요. 정송신선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부산이죠. 부산. 부산부터 쳐들어와요. 부산 조금 들어오면 부산 시내 뭐 있어요? 동래구 있어요. 동래 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충북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사님 고향? 충주가 있습니다. 충주 제끼면 서울 함락되고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정송신선으로 출발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산 처음에 뚫리고 조금 더 들어와서 동래성 뚫려요. 조금 더 올라와서 탄금대 충주 배수해진까지 쳤지만 뚫려요. 그러자 얄밉게도 선조는 의주로 피신을 갑니다. 어디라고 안 써놨네요. 이건 써놔야 됩니다. 아주 멀리 여차하면 명으로 돌아가려고 의주로 피신 가요. 이게 바로 정송신선입니다. 정발이 부산진이고요. 송상현이 동래성이고 신립이 탄금대예요. 선조는 선조고요.
정송신선으로 출발한다. 얘가 어딘지까지 알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건 그냥 기본으로. 제일 먼저 닿는데 부산이에요. 부산 시내 들어오면 동네 있죠? 거기 제끼면 충주까지 올라간다. 선조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의주로 도망가요. 서울 함락되고. 정송신선으로 출발한다. 부산진의 정발, 송상현의 동래성. 이거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다 져요. 일본은 다 집니다. 다. 전부 패배. 이게 다 어디에? 바다의 육지예요. 육전 패배입니다. 초기에 육전 다 패배. 정송신 다 패배. 하지만 정말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역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정발, 송상현, 신립, 선조. 정송신선. 정송신선. 이거 한 3번만 하시면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순신이. 이게 고맙게도 이가 이씨라서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옥사당하진 않았죠. 이순신이. 근데 옥사당할 수도 있었어요. 한번 선조가 오해해가지고 갔다가 백의종군 시켜서 오잖아요. 옥사를 당하진 않았지만 옥사당한으로 기억합시다. 이순신의 옥사당한.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해전. 옥사당한. 이순신은 옥사당한. 이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전투는 뭐다? 2가지. 옥사당한 중에 나머지는 그냥 순서를 알아두시고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첫 출연해요. 요거는 조금 덜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 한산도 대첩. 학의 날개 모양으로 해서 적은 판옥선으로 외구에 엄청난 배들을 작살냈던 이순신의 명전략. 한산도 대첩. 학익진. 날개 형태로 배를 배치해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뭐죠?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입니다. 해전, 육전 합해서 3대 대첩은 해전만 3은 따로 하는 건데 그때 뭐 명량도 들어가는데 전체 3대 대첩은 한산, 진주, 행주 이렇게 3개.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큰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 순신이 옥사당한 3시민이에요. 3시민. 이 시민은 김시민 장군. 김시민은 진주 목사였죠. 진주대첩. 3대첩 중에 하나. 경남, 진주. 3시민. 4조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조명연합군이 그러니까 평양까지 뺏겨요. 결국.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제 막 저쪽 임진왜란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들 해요?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거치는 길인 거예요. 우리 이 조선이.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평양 끝내고 이제 절로 가려고 그럴 때 명나라가 이제 가만히 안 있고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한다. 그래서 다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다. 4조명. 저걸 나중에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3시민 4조명이? 근데 저는 어떤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온 거예요. 그런데 운이 또 맞아요. 이게 또. 권율. 자, 5번째 행주대첩이 바로 권율의 행주산성 대첩입니다. 이때 특이사항 뭐예요? 부녀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이렇게 해서 날라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대첩이 된 거예요. 3대 대첩 중에 하나. 오권율. 이제 너무 싸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명과 일이 휴전협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결렬돼요. 일본이 너무 심한 걸 요구해서 다시 싸우죠. 97년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때 시작했고요. 1592년에 시작했고 잠깐 쉬었다가 97년에 또 쳐들어와요. 그게 정유년에 다시 재란이 일어난다. 정유재란은 칠명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칠명로. 앞자만 따면 돼요. 칠천량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끝은 노량이죠. 노량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겼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합니다. 일본의 조총 탄환을 막고 결국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 명언이 거기서 나오고요. 노량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바로 명량해전. 야, 너무 힘들지 않겠니? 하지 말고 그냥 저기 해. 아닙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칠천량에서 원균이 대패하고 한 척 남아요. 얘 하나 더해서 13척이 돼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바로 명량에서의 명언입니다. 원균은 아주 나쁜 놈이죠. 자기가 좀 해보겠다 하다 칠천량에서 완전 대패하고 한 척 남아. 한 척이 남은 거 여기 더해져서 그걸 이제 명량에서 다시. 자, 정유재라는 칠명로. 자, 다음을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보세요. 일어난 순서대로. 가, 노량해전. 나, 탄금대 전투, 신립. 다,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황금대가 먼저. 황금대, 조명, 노량. 맞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옥포해전, 가, 동래성 전투, 나, 진주대첩, 다, 행주대첩, 라. 나가. 행주대첩이 제일 알것 같고. 옥포, 이순신이니까 2번이겠죠? 그죠? 행주 5권율이니까 5번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뭔 얘기했죠 또?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뭐 탄금대 얘기했나요? 동래성 얘기했죠. 그거는 정송신선이니까 1번이죠. 출발이니까. 진주면은 3시민이죠. 김시민이 진주대첩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발 송상현이 금방 입에 익으실 거예요. 정발 송상현. 시작은 부산인 거고 들어오면 동래니까 송상현이 동래성인 거고 정발은 부산진인 거예요.
김시민 진주대첩은 지금부터 혹시 익숙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알아두세요. 상당히 큰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선조가 너무 잘 싸워서 김시민 장군에게 교서를 내려요. 선조가 한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공신들에게 이제 직접 써서 교서 아주 훌륭한 문화재잖아요. 그게 일본의 골동품상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글로 가가지고 저희 느낌표에서 모금해서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진주시에 저희가 이렇게 드렸어요. 김시민 장군의 교서를 전 국민과 시청자의 힘으로 다시 우리 느낌표가 애를 써서 가져왔다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같이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은 아주 유명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아까 북인들이 뭐 했다고요? 나중에? 임난 때?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중심 세력이 되는 북인들이 워낙 강경파여서 임난 때는 의병장들이 많았어요. 의병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의병은 순서는 몰라도 됩니다. 이게 도대체 아까 거기에 어디에 들어갔는지는 머리 터져요. 그건 됐고 누가 했는지는 알아둬야 돼요. 이 사람들 이름이 지문에 나온다. 그럼 무슨 난이다? 임진왜란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약간 생소한 사람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하죠. 이 뭘로 유명합니까? 빨간색 옷 입고 싸운 걸로 유명해요. 홍의 장군. 그 뭐 홍삼에도 이게 브랜드 그게 넣었던데 애기들 먹으라고 홍의 장군 뭐 정관장 홍의 장군인가? 이게 빨간색 옷 입고 싸운 곽재우 장군 아주 유명해요. 경상도 의령에서 정인홍 장군도 아주 유명해요. 합천 금산에 가면 700의 총 있어요. 700의 의병들의 총 700명의 무덤. 그거 아주 숙연해집니다. 그게 온전한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만 남기도 하고 뭐 귀가 없기도 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700분의 의병들이 한꺼번에 묻혀있는 금산에 가면 700의 총. 제가 가봤는데 그 싸움에 고경명, 조헌, 영균. 그러니까 저 이름들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선지에 나온다? 임진왜란입니다. 정문부도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북관대첩을 이끌었고요. 이 사람은 함경도 길주 사람입니다. 길주하면 누가 생각나요? 함길도? 이시에. 난 이렇게 이시에 시의 세조 그 사람도 길주 사람. 휴정이 있고 유정이 있어요. 휴정 서산대사, 유정 사명대사. 휴정, 유정으로도 나오고 서산대사, 사명대사로도 나오고 사명당으로도 나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유정, 사명대사, 사명당 이 사람은 요 역할까지 해서 회답겸 쇠한사가 뭐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포로 교환 그리고 우리 포로 거기 누가 있는지 이런 거 좀 보고 교섭하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유정, 사명대사입니다. 회답겸 쇠한사. 의병은 이름들을 그래도 한번 보고 기억해보자. 곽재우, 정문부, 고경명, 이 영규 이분도 승병입니다. 승장이에요. 여긴 다 스님이고요. 유정, 휴정은. 정인홍 조금 생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그 주 이야기 말고 곁다리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혹은 선조 때 일어난 일들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비격진천내라는 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천문학 도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천자가 들어가잖아요. 천. 이게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폭탄. 임진왜란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지연신관 폭탄이라는 게 뭐냐면 심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띵 하고 불을 붙이면 좀 지연이 돼, 조금 지연돼요. 좀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붙이고 던지거나 붙이고 도망 나오거나 아니면 대포에다 넣고 붙여서 쏘거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자, 비격진천내 나오면 천문기구다 아니다? 이거 임진왜란 때 폭탄이에요. 폭탄. 왠지 왜 있고 막 천 있고 이러니까 천문과 관련된 기구인 줄 알아요. 폭탄입니다. 비격진천내 찡 해서. 자, 그리고 드디어 나옵니다. 도감자 들어가는 거 중에 고려가 아닌 두 개 중에 하나. 간경도감이 세조 때 나왔고요. 드디어 훈련도감. 그리고 이거는 무슨 기구가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더 중요해요. 훈련도감은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건의했어요. 직업군인. 삼수병으로 구성돼요. 포수, 사수, 살수. 이 삼수병이 왜 구성됐을까요? 저 중에 가장 예전 기억나세요? 여진하고 싸우다가 윤관이 별무반숙, 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그게 별무반이에요. 그 별무반 셋 중에 제일 중요한 부대 누구예요? 별무반은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신기, 신보, 항마. 신기, 신보, 항마. 신기는 기병, 신보, 보병, 항마는 승병.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병이 중요해요. 왜? 여진이 말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걸어 다녀요. 그래서 신기를 세우려고 별무반을 세운 거예요. 삼수병, 훈련 도감의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포수입니다. 포수. 왜? 일본이 조총을 쏴요. 우리도 포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포수만큼 중요한 거. 이 중에 사수와 살수. 사수는 활이고요. 살수는 칼, 창입니다. 사수도 다 중요해. 사실은 다 중요한데 사수는 원래 있었고 우리가 활은 뭐 전통적으로 지금도 양궁 올림픽 다 휩쓸잖아요. 금메달을 남녀가. 일본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자기 배 가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해보지 못한. 우리는 해가지고 날리고 김윤후가 고려 때 김윤후 장군이 적장 살리타 눈을 정확히 이걸로다가 이랬던데
얘들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수와 살수가 중요해서 원래 기본인 사수는 뭐 같이 가고요. 이렇게 삼수병을 만든 게 훈련도감 유성룡이 건의했어요. 유성룡. 징비록은 뭐죠? 유성룡이 쓴 책이에요. 징비록. 이게 뭔 책입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징계해서 미리 징계해서 방비하자.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쓴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니까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이게 직접 그 자신의 삶과 생각들 이 날짜별로 쓴 일기라면 요 징비록은 유성룡이 전체적으로 난을 겪고 나서 이제 미리 좀 준비 좀 하자 대비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성룡의 징비록. 이런 것도 징비록을 쓴 사람이 건의한 이거에 군대가 월급으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나오죠. 뭘 받았죠? 여기 직업군인이에요. 여기가 이게 의무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이라고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삼수미를 거둡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생략했는데 삼수병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삼수미를 거둬요. 저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삼수미, 삼수병, 사수, 포수, 살수, 유성룡, 임진왜란 그러면 뭐다? 훈련도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오군영. 이 오군영이 뭐냐면 아직 군사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조선 전기의 군사는 중앙이 5위입니다. 5위. 중앙군이.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5위가 5군영으로 바뀌어요. 5위가 무엇이냐 몰라도 돼요. 5군영이 무엇이냐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5군영 말 그대로 5개의 군영이 형성이 되는데 한 방에 쫙 이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생겨요. 차례대로.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5군영의 첫 번째가 훈련도감. 그 뒤로 미리 말씀드리면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생겨요. 언제? 임진왜란 때니까 언제예요? 선조 때예요. 총, 수 3개가 생겨요. 언제? 인조 때. 마지막 완성은 금이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언제? 숙금이에요. 숙종 때. 훈, 총수, 금. 총 5개. 저렇게 한 방에 생긴 게 아니라 순서를 거치면서 오군영이 완성돼요. 완성은 뭐예요? 금이용으로. 출발은 뭐예요? 훈련도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고 나머지들은 내용을 잘 묻지 않아요. 훈련도감은 내용까지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유성룡이 건의했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삼수미라는 걸 거두어서 월급을 충당했으며 직업군인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모군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모군란? 이모군란이라는 게 구식군인들이 차별받아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막 민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오군영이 나중에 이영으로 축소돼요. 이영.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창설됩니다. 이게 1881년이에요. 오군영이 훈어총수 금이 무장으로 바뀌어요. 무이영 장화영으로. 이영으로 축소되고 일본인 교관이 있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생깁니다. 자, 이제 구식군인들. 오군영이었다가 이영으로 축소되니까 아웃되죠. 그리고 있는 사람도 월급을 안 줘요. 13달째. 그래서 1881년에 별기군이 생기고 바로 그 다음에 18 월급 좀 빨리 줘! 1882에 이모군란이 이때 일어납니다. 1882년. 군대의 변화. 별기군, 이영. 요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훈련도감까지 했고요. 자, 비변사는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최초 설치 언제죠? 삼포만 깔짝거릴 때. 삼포는 3이니까 중3이죠. 중종 때. 삼포만 깔짝거릴 때 삼포회란, 중3, 중종 때 일어난 삼포회란으로 이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합니다. 그러다가 해를 앞에다 세운 거 을묘외변, 묘, 미음, 명종, 미음, 미음, 명종 때 을묘외변, 을묘외변, 이제 상설기구, 임시기구에서 이제 상설기구.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단순히 변방을 대비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정총괄 최고기구로 발전합니다. 의정부 역할까지 해요. 의정부 6조의 권한이 약화되고 비변사의 권한이 엄청 높아지기.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이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게 세도 정치기. 그걸 못 참고 흥선대원군이 혁파. 미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비변사는 흥선대원군이 없앱니다. 자, 그리고 아주 쬐끔 나오는 거지만 김장생. 이게 가끔 나와요. 가래집남이. 김장생은요 상당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이의 바로 밑에 제자고요. 서인의 거두 송시열의 스승이에요. 딱 그 중간 사람입니다. 정확히 선조 때 활동 많이 했고 가래집남, 주자가 쓴 주자의 가래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하고 보완 수정한 책 가래집남이라는 거를 만들지만 그 당시에 못 나오고 후배 때 나와요. 그게 바깥 세상. 어쨌든 그걸 집필한 것은 선조 주변에서 한 거라 김장생을 물으면 선조 때 사람이다. 이렇게 가래집남, 그의 책 가래집남. 이걸 왜 써놨을까요? 여기다가 시험에 선지로 나와서 써놓은 거예요. 최근에 가끔씩 나왔어. 가래집남 딱 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거야? 이러다가 다른 걸로 정답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제끼시라고. 선조 때니까. 자, 드디어 이제 선조의 아들 광해군의 이야기. 서자죠. 서자. 선조의 서자. 첩의
아들인데 워낙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선조의 탐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왕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아빠는 막 의주로 피난 가고 이럴 때 광해는 진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북인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공도 많이 세웠고요.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즉위를 했고 임진왜란 때문에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으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광해군이 워낙 말기가 폐륜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엔 반정으로 교체가 되지만 후대에 올수록 많은 역사학자 혹은 후손들이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가 바로 광해군이죠. 연산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훌륭한 일들이 지금 저희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험 정말 단골 출제되는 공물제도의 혁신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사람 광해군입니다. 공물이라는 게 뭐예요? 특산물이에요. 그 지방에.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전세, 토지세, 군의 의무 그리고 공납의 의무가 있어요. 특산물을 내야 되는. 땅을 경작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요. 군대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할 의무가 있고요. 안 갈 거면 포로 내야 되고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으면 일정량을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납이라는 게 뭐냐면 공물을 납부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귤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귤이 항상 잘 지어지리란 법이 없잖아요. 잘 안 지어지면 못 내면 뭐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귤로 받아야 되니까 옆에 야 내가 귤 줄게 이걸로 내. 근데 귤이 보통 5만 원이면 500만 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납부를 방해한다는 그 폐단입니다. 방납 폐단. 그 귤이 아니면 이쪽 받는 관에서 안 받아요. 아 이거 됐고 서로 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물로 내던 걸 이제 그거 안 하고 다 쌀로 내. 쌀은 어디든 나니까. 쌀 없으면 혹은 배 아니면 동전. 배 동전은 뭐 차선책이고 일단 쌀 위주로 낸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고요. 이게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법의 공통. 전국으로 처음부터 실시되지 않아요. 얘도 경기. 이때 사람 이원익. 이렇게까지 기억. 이원익의 경위로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나중에 이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따로 한번 정리는 하겠지만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직종이 있어요.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뭐 하는 사람이? 그렇죠. 상인이죠. 상인인데 뭐 하는 상인이냐면 임금이 혹은 관청이 공물 대신 쌀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귤을 먹고 싶은데 왕이 귤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귤 사러 가는 사람. 백성으로부터 쌀로 통일하는 대신 관이나 임금이 필요한 왕실에 필요한 공물을 사러 다니는 사람 공인. 이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상품 경제가 발달합니다. 얘가 여기서 사서 일로 갖다 주고 야 이렇게 좋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공인. 자, 이 공인 공자 들어가는 요 공에다 법이 붙으면 뭐예요? 공법. 전분 6등, 연분 9등. 세종대왕의 그 두 가지를 합하면 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공인은 대동법하고 다니는 공인이고요. 공법은 전분 6등, 연분 9등법. 세종대왕의 토지제도입니다. 헷갈리시죠? 자, 그리고 대동법. 국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자.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 누가 싫어했죠? 이거 대동법. 양반이 싫어합니다. 양반이. 왜 그러냐면 이 토지에 따라서 걷어요. 토지. 그전에는 특산물 키우면 그 특산물 가져왔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특산물 안 받으니까 토지의 결수에 따라 받으니까 양반이 토지가 많다 보니 더 많이 쌀을 내요. 왜 경기에서만 했겠어요? 반발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으로 실시되는 데는 총 100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처음에 전국에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다 실시된 게 언제예요? 웬만한 게 다 완성되는 거. 아까 오군영의 완성 무슨 종? 숙종. 대동법의 완성 숙종. 익었다 이렇게 익을 숙자 생각하시고 숙종 때 거의 전국으로 활성화됩니다. 미리 말씀드렸고 양반이 싫어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쟁 거쳤으니까 아픈 사람 많을 거예요.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 때문에. 임진왜란하고 연결하세요. 전쟁 거치고 아픈 사람들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건데 요거 때문에 결국 반정이 일어났기도 했고 후대에서 바라볼 땐 어찌 보면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중립 외교가 바로 그 유명한 광해군의 정책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명의 4대해죠. 그런데 이 당시 명은 지는 별, 후금은 뜨는 별. 명의 부탁합니다. 광해에게. 야, 저 후금 너무 애들 까부는데 우리 좀 도와서 같이 좀 가자. 우리가 조명연합도 했잖니. 니네 일본 왔을 때. 이때 머리를 굴려요. 명을 저버리자니 좀 그렇고 또 후금을 완전히 까자니 얘네가 너무 강성하고 있고 그래서 강홍립을 시켜서 적당한 때 제수처는 취하되 여차하면 그냥 투항해요. 사르흐 전투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가끔 부차라고도 나오는데 이건 진짜 부차적으로 알아두시고
보통 사루후입니다. 강옥립을 사루 전투에 투입시켜서 여차하면 후금에 투항해라. 투항해요 진짜. 명한테는 그래도 성의는 보였고 갔더니 현실적으로 좀 그래서 그냥 투항했는 이유? 그래서 후금한테도 적 안 두고 아주 중립적인 외교를. 근데 나중에 이게 서인들이 볼 때는 정말 배은망덕한 4대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서인 양반들은 광해를 완전히 첫 번째 이유가 돼요. 중립외교가. 쌍화탕 어디 거 드세요? 광동제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일제 강점기 때 대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단군을 믿는 대종교가 북간도에 중광단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중광단. 중광단이라는 그 무장 투쟁하는 군대를 만들거든요. 중광단.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광단. 중광단. 지금 광해한테 그냥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중광단이어서 광해는 중립외교고요. 광동제약이니까 대동법이고 동의보감이에요. 지금 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는 쟤들 있죠. 광해군 하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간을 지켰다. 강옥립 자주 나옵니다. 누구 보냈냐? 강옥립. 벌써 이름이 중립스럽잖아요. 홍립, 립, 중립. 강옥립, 중립. 사르후. 이게 좀 이래요. 사르후 전투. 무슨 전투에 명하고 후금이 싸운 전투예요. 거기에 도움 주러 갔다가 투항해버립니다. 동의보감 누가 했는지 허주는 너무 유명하니까 아실 테고 그게 바로 광해군 때 신하다. 그리고 대동법 너무 중요하고 시작은 경기. 이거 건의한 사람 이원희. 여기서 충청지방까지 확대되는 게 있어요. 기호지방으로 확대되는 거. 그게 이제 김육이라는 사람인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때 계약조, 광해군 때 기유약조. 광기, 이광기 배우를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 에도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전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고요. 막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우리는 조선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수교해요. 해서 국교를 재개하죠. 실리주의 광해군 그러자. 그 옛날 다 있고 뭐 좀 서로 잘해보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두모포 외관 나중에 초량으로 바꿔서 초량외관을 개항합니다. 제한적으로. 앞선 개항 뭐 기억나신다고요? 세종대왕 때 3개, 개해약조 때 3포를 개항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 그건 조선 전기. 후기는 두모포, 초량. 요 용어를 보고 조선 전기하고 연결하면 틀리다. 부산포, 제포, 연포를 조선 후기와 연결하면 안 맞는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때는 우리가 유리해요? 일본이 유리해요? 입장이. 우리가 유리하죠. 통신사가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저기 일본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쪽에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것을 그쪽에 주는 역할.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어렵게. 이 통신사가 상당히 여러 차례 긴 시간 일본에 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달해 줬거든요. 그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따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통신사의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맞더라고. 이 통신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가 있죠? 수신사예요. 수신사. 이거는 구한말 일제감정기 전. 이건 우리가 배워온, 받아온 통신사는 우리가 주는 거고요. 자, 이제 결정타. 아까 1번의 이유. 서인들이 싫어했던 감히 명을 그렇게 농락해? 사대를 해야지 막 그 임금의 나라를. 두 번째가 바로 이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패모살제. 엄마를 패하고 제 동생을 죽여요. 엄마 임목대비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시킵니다. 이 친엄마는 아니죠. 임목대비. 이 영창대군 엄마예요. 그리고 동생 죽여요. 죽도록 해요. 저게 바로 개추곡사입니다. 저 때 함께 나섰던 사람 대북파. 북인 중에서도 소북이 있고 대북인, 대북 살벌해요. 큰 북파니까 얼마나 야! 막 했겠죠. 이때 대북파하고 광해하고 같이 다 아웃되는 게 바로 광인, 인조 반정입니다. 누가 주도해요? 서인이. 패모살제하고 중립외교로 축출이 됩니다. 영창대군은 선조가 죽기 전에도 있었던 아들이에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광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점점 영창이 자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 전까지 참 잘했는데 예? 여기까지는. 이것도 약간 비겁한 듯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왕이 최선을 다한 거니까. 광해군은 요즘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른 게 인조죠. 인조. 광해군 조카고요. 선조에겐 손자입니다. 서인이 주도한 반정으로 즉위를 했고 당연히 서인의 입장을 따랐을 테니까 다시 친명 배금 정책을 해요. 명하고 친하고 금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 인조 때 중요한 게 임진왜란 후에 농민들을 위해서 영정법을 실시하는데 이게 전세 1결당 사육도 고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정이라는 게 영원히 정한다예요. 영원히 정한다. 처음에 과정법일 때는 신하에게 주는 수조권도 있지만 농민에게 걷어들이는 그 전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한 30%
40도 정도 됐어요. 얘기했었죠. 그때 11조라고. 그걸 조금 줄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합리적으로. 땅이 좋으냐 나쁘냐와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로 나눠 좀 줄여준 사람이 세종입니다. 세종. 전분 6등, 연분 9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것도. 풍흉을 관이 알아서 정하니까 때로는 흉년인데 막 풍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땅이 안 좋은데 좋다고도 해서 이게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아예 풍흉이고 비옥이고 척박이고, 거친 얘기 한번 할게요. 나발이고 그냥 정해. 끝까지 영원히 정해. 이게 영정법이에요. 많아봐야 6도, 4도, 4에서 6도 아주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의 왕이기 때문에. 요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인영정, 백성의 힘듦을 인정해서 영원히 제일 낮은 세율로 고정해 줬다. 영정법은 인정한 왕 인종이다. 자, 그리고 인조는 뭘로 왕이 됐어요? 광해군 다음이니까 반정으로 왕이 된 거예요. 반정으로. 반정에는 반드시 누가 따른다? 중종반정에서도 공신들이 있었는데 그 공신들이 거짓된 공훈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아웃된 사람이 누구예요? 조광조예요.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가 인조 때도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신들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 분명히 1등 공신인데 2등이래. 괄괄돼요. 나 왜 1등인데 2등이냐고 괄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 뭐냐면, 공을 논에서 상을 행한다. 공 이렇게 보고 이게 상을 주는 건데 이게 2등을 주니까 이괄이 괄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켜요. 바로 인조 반정 직후에 일어난 난, 이괄의 난. 아까 이씨들의 난 할 때 이괄을 했나요? 안 했죠. 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 이괄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이인좌, 영조 이인좌. 예, 이게 들어가야 돼요. 처음이 고려의 이자겸. 이 시의 전에 단종 징하다 할 때 이징욱. 조카를 이징옥, 완전 세조 즉위 후에 이시의 난.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인조 반정 때 나 왜 안 줘 괄괄된 이괄. 그리고 영원한 이인좌인 영조 때 이인좌의 난. 5개구나. 오. 자, 아무튼 그래서 농공행상의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으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인조가 공산성으로까지 피신한. 공산성 어디에 현재? 공주입니다. 대구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산은 대구예요. 팔공산이어서 대구입니다. 공산 전투의 공산은 대구고, 공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면 공주성이에요. 공주. 자, 오랜만에 공산 전투 나오네요. 자, 공고헌신일 기억나세요? 공고헌신일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진짜? 공고헌신일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후삼국 통일과정, 공산, 고창, 견훤의 투항, 신라 항복, 1, 2천 전투. 공산 전투, 왕건하고 견훤이 싸워요. 어디서? 공산, 팔공산, 대구에서. 누가 이겨요? 왕건이 져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아주 숭고하고 겸손한 신하 때문에 살아요. 신숭겸이 왕건 대신 옷 입고 화살 맞고 왕건 빠져나와요. 와신상담, 고창. 여기가 전북 고창이에요? 경북 안동입니다. 이 근처에. 안동에서 이번엔 이겨요, 져요. 당연히 이기게. 계속 지면 안 되잖아요. 왕건이 견훤을 작살냅니다. 여기서 이겨요, 고창에서. 공고. 그리고 이제 견훤이 잘 어떻게 해서 돌아갔는데, 이 왕위를 신검한테 물려주기엔 얘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금강이라고 막내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신검이 아빠를 금산사에 유폐시켜요. 화가 난 견훤, 금산사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왕건에게 투항하는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태조 왕건은 엄청나게 포용력이 넓어요. 적이었는데 받아줘요. 옆에 있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어머 저도 좀 행복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순왕 김부를 뭐에 임명해요? 경주의 사심관, 최초의 사심관이 됩니다. 남은 건 누굽니까? 후백제의 신검이죠. 견훤의 아들 신검. 1, 2천이 바로 신검과의 싸움이에요. 승리, 실패. 당연히 승리죠. 이게 후삼국 통일의 완성이에요. 공고헌신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또 이게 나왔대?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산이 대구인 경우도 있고요. 공산성이 공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주 지역사랑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렵게 나옵니다. 이괄이 괄괄돼서 난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인조가 공주로까지 피신 간 적이 있다를 꼭 기억하세요. 공산성 피신. 결국엔 이괄은 진압됩니다. 이괄은 작살났지만 그들의 잔당이 후금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일러요. 지금 조선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광해를 폐위시키고 말이야. 광해는 어떤 사람이죠? 광해가 어떤 정책을? 중립외교를 했잖아요. 심지어 후금에 투항했잖아요. 강홍립이. 후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광해를 구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온 게 뭐예요? 정묘호란. 이때 꼭 알아두실 거.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정묘호란 때는 갑니다. 정묘호란 때는 강화에 가요. 언제 안 가니까 이걸 제가 강조할까요? 제대로 쳐들어왔을 때. 병자호란 때는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대신?
남한산성으로.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갔다 그러면 정묘호란이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다 그러면 병자호란이에요. 자,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요 사람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묘호란은 간단합니다. 정봉수 일입의 용골산성 전투. 정봉수 일입의 용골상선 전투. 딱 하나예요. 딱 저거.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형. 그러고 갑니다. 형제 관계를 요구했고요. 형 했더니 갔어요. 별게 없어요. 정묘호란. 딱 요거 하나. 정봉수 일입의 용골상선 전투. 문제는 후금이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자 조선에 야 형으로는 안 되겠는데 임금님이라고 불러봐.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자 이제 병자호란. 인조 때 이제 병자호란.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정묘호란까지 일어납니다. 두 호란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정묘호란은 잠깐 치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침략한 거죠? 청이 되기 전 후금이 침략한 후금이 침략한 게 정묘호란이고 형제관계 맺기로 하고 돌아간 거예요. 야 형이라고 불러. 알았어 형이라고 할게.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어디로 피신했다?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 강화도로. 그 후에 후금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청을 세우고 안 되겠어. 형 동생으로는 안 되겠고 너네 저 임금이라고 불러.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이때 조선에서는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전쟁하자는 주전파의 의견이 대립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그 남한산성이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이 한 거더라고요. 황동혁 감독이 남한산성, 전작이 남한산성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최명길 주화파 대표 신하고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김상훈이 주전파 대표예요. 서로 의견을 주장하다가 결국 어디가 더 우세해요? 주전으로 조선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의 홍타이지가 태종이 침략을 한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안 갔어요. 정묘호란 땐 강화도로 갔어요. 이때는 못 가요, 글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 지문에서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갔다. 그럼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정묘호란입니다. 왜 못 갈게요? 강화도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청이 수전에 약한 걸 알고 글로 가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강화도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려 때 몽골이 침입했을 때 최후가 강화로 천도한 이유도 그겁니다. 몽골족은 해전에 약하니까 바다가 있는 강화도로 가서 항전하는 거거든. 정묘호란 때도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갔냐? 청이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간 걸 알고 거길 막아버려요, 미리. 그래서 인조가 글로 가려다가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그 이해할 수 있죠. 대신 강화도로 간 게 있어요. 누가 갔냐? 그 밑에 애들. 복림대군 강화도로 갔어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 여기 나중에 순절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김상룡이 신주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해요. 역대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그런데 자살합니다. 순절 분신해서 저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김상룡의 순절, 강화도에서 순절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강화도로 인조가 피신 갔다 그러면 절대 병자호란이 아니에요. 그건 정묘호란이다. 왜? 청이 옛날에 정묘호란 때 간 거 알고 미리 막아버렸어요. 내려올 때 그 딱 그 길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자, 항전을 합니다. 왕은 남한산성으로 가 있고 여기저기서 항전을 해요. 임진왜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요거 3개만 알면 돼요. 3개.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잘 싸웠다. 임경업. 요거랑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임꺽정. 임꺽정 누구예요? 언제 사람이에요? 조선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라고? 중기 이전에. 조선이 가장 힘들어서 막 구황 차료 막 이런 거 나올 때.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임꺽정은 명종 때 의적이고요. 임경업은 병자호란 때 백마산성에서 열심히 싸웠던 장수다. 하나. 김준룡 알아둬야 이 이름들이 참 비슷해서 아주 힘들어요. 김준룡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한 명장입니다. 광교산 전투의 김준룡.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싸우진 않았지만 너무 분해서 강화도에서 그냥 순절한 김상룡. 병자호란에 룡들이 많아요. 상룡이, 준룡이. 두 룡을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되고, 김준룡은 왠지 싸웠을 것 같죠? 그래서 광교산에서 전투한 사람이고, 김상룡 왠지 좀 분해서 약간 온화하잖아요, 이름이. 김상룡. 상룡이는 순절했다. 그리고 김상헌이는 전쟁을 주장한 사람이다. 주전파. 최명길은 이병헌 배우 주화파 신하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병자호란에서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 굴복을 하죠.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나와서 삼전도까지 가가지고 이 참 굴욕적인 패배와 항복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삼괴 부고들의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꿇으면 셋, 다시 일어났다가
또 한 번 꿇고 셋. 그 3, 3은 9, 9번이. 삼괴구 고드래. 삼전도의 굴욕이 바로 그때 일어나고 현재 있죠. 삼전도비가 저 잠실 그쪽에 가면 롯데월드 앞에. 자, 그리고 이때 자신의 아들, 인조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어디로 가요? 청해 볼모로 끌려갑니다.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 둘 다 청해 볼모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첫째 아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왕위는 누가 물려받아요?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가 바로 나중에 효종이 됩니다. 광인효현 해서 인조 다음에 효종인 이유가 바로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때문에.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송이에요. 이게 나중에 연결됩니다. 나중에 이제 곧 나올 건데 예송이라는 게 뭐냐면 예법에 관한 송사. 예송. 왕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절차로 의식을 치러야 되느냐. 예법에 관한 논쟁에서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상복을 오래 입어요? 하는 파와 둘째 아들이어도 왕이잖냐. 왕인데 무슨 첫째 둘째 가리냐. 첫째로 생각하자. 더 길게 입자. 이걸 싸워요. 그게 서인과 남인의 예송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요거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이 결국 왕이 돼요. 첫째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조를 마치기 전에 오군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적이 있는 왕 때가 인조 때입니다. 첫 번째, 오군영의 첫 번째가 뭐죠?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한 훈련도감입니다. 자, 오군영이라는 게 그거예요. 조선의 군사제도는 중앙군이 5위였습니다. 전기에는 전기.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뀌어요. 뭘로? 오군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군영이 한 방에 쫙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순서대로 천천히 생겼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게 바로 맏형이 훈련도감입니다. 훈. 언제?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죠. 그리고 나서 어총수 3개가 생겨요. 어총수. 이게 바로 인조 때입니다. 여기 써있죠. 오군영 중에 3개가 더 설치된다. 인조 때 어총수.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발음이 엄청 힘들어서 수시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저도 처음에 엄청 안 됐어요. 어총수로 앞 글자는 따되 계속 해봐야 돼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훈, 어총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은 선조. 어총수 한꺼번에 인조. 그 안에서도 순서가 어총수예요. 굳이 이 순서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죠. 훈, 어총수.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오군영인데 그러면 훈, 어총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직 안 됐죠. 그 마지막이 바로 금이형 숙종 때입니다. 요건 나중에 숙종을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숙종이 의외로 되게 완성들을 많이 시켜요. 뭐 이렇게 시작된 게 딱 완성하고 경기도로만 했던 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거 숙종. 요거 꽤 있습니다. 요거 감각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숙종. 조선의 숙종은 웬만한 제도나 기구들이 마무리되는 업적이 꽤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훈, 어총수. 요 어총수가 인조 때 쪼르륵 생겼다. 강화도에서 순절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싸운 사람, 광교산에서 싸운 사람은 줄용. 왠지 싸웠을 것 같죠? 주전파 대표 신하 김상헌. 아유, 저 화해합시다, 화친합시다. 주화파 최명길. 자,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에 비해서 전투는 요거 3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쉽습니다. 임진왜란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이걸 역으로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이거 아니면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대신 정묘호란도 하나 있죠. 둘만 아시라고 그랬죠. 정봉수 이립, 용골산성. 자, 광인, 효. 자, 인조의 첫째 아들은 누구다? 소현세자예요. 근데 청에서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바로 대군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둘째 아들. 이게 나중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송하고 연결이 되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때 딱 들어오면 아 그랬었지 이렇게 됩니다. 복림은 어디 갔다 왔다고요? 청나라. 그죠?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갔다 왔어요. 얼마나 청이 싫겠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대표가 뭐 이게 바로 북벌이에요. 북벌. 여기에서의 북은 청입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아니 청의 그 선진 문화와 이걸 받아들여야죠.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북학파예요. 청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같이 발전합시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 실학자들. 북학파. 박재가, 박지원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할 겁니다. 북벌은 청을 벌하자고 북학은 청의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이자. 완전 반대. 자, 북벌의 대표가 누구냐? 아무래도 사대부 살벌한 사람들. 대표가 우암 송시열이에요. 그리고 이완도 알아둬요. 저는 저거 송시열 이완 뭐 이렇게 송시열 이완이 북벌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효종과 마음을 같이 했던 대표문인 송시열 이완. 송시열 이완.
근데 북벌해요, 안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벌 못하고요. 오히려 청이 요청한 걸 돕습니다. 이게 참 청을 벌하자고 막 어영청 뭐라고요? 어영청 누가 지었어요? 어영청. 아 방금 했죠. 예, 인조가 만든 그 5군영 중에 하나예요. 훈 어총수 중에 두 번째. 어영청을 요거 잘 알아두세요. 강화예요, 강화. 이 사람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강화해서 북벌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강화해서 야 니네들은 북벌 특별부대로 한번 키워보자 해놓고 결국 청을 벌하지 못하고 청이 야 조선 저기 자꾸 러시아 애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데 니들 도와야지. 도와요. 결국 청을 벌하지 못하고 청에 도움을 주는 게 뭐냐 바로 나선 정벌이에요. 나선이란 건 이제 러시아를 정벌해요. 그래서 그때 투입된 장군들 변신입니다. 변신. 1차 변급, 2차 신류. 나선을 심지어 2번씩이나 정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나선 정벌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만약에 시험 출제위원이 돼서 말을 한다면 병자호란 때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와서 청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했던 효종은 즉위와 동시에 북벌을 추진하여 청을 막 정벌했다. 이거 막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만 있었고 못합니다. 오히려 청을 도와요. 그래서 나선을 정벌하는 데는 장수를 보냈고 성공합니다. 변신. 그리고 하나만 더. 효종 때 시헌역이라는 게 도입되는 거. 요건 아주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해놓은 거거든요. 개념 강의를 하게 되면 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했다가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시헌역. 공소시효라고 있거든요. 법 용어 중에. 그래서 시헌역은 효종이다.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시헌역이라는 외국의 달력이 김육이라는 신하에서 도입된 거 효종 때다. 요 정도 그냥 참고로. 그런데 이 김육이라는 신하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김육은 대동법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광해군 때 이원익이 시작을 했어요. 건의해서. 근데 전체 했어요? 웬만한 법은 시작할 때는 항상 경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알아도 화전법 경기도. 그죠? 대동법도 처음에 경기도에서만 해요. 이원익 때. 근데 이게 호서 충청도 지방으로 확대되자고 건의한 사람이 바로 김육이에요. 이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 김육이 시헌역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김육이라는 신하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훌륭한 신하다. 김육. 상대적으로 다른 신하들에 비해서 후대에 평가가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만 한국사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신하예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김육을 꼭 알아두십시오. 대동법이 왜 처음에 전국으로 실시가 안 됐을까요? 누구의 반대 때문에? 대동법은 곡물을, 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 막 이상한 폐단들이 있어서. 근데 쌀로 통일하는데 대신 뭐가 바뀌어요. 토지의 양에 따라 쌀을 부과하는 법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안 내도 됐던 양반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게 됐어요. 그래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만 실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충청도까지 됐죠. 거의 전국으로 다 확대된 게 언제예요? 100년 걸렸습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제가 힌트 줬죠. 웬만한 기구나 제도가 전국 확대되는 건 누구다? 왕? 조선의? 숙종 때예요. 예. 그 숙종 그렇게 아시면 돼요. 다 이게 좀 연결이 됩니다. 대동법의 평안, 함경 제외 전국 확대가 바로 숙종이에요. 오군영의 마지막 금이영이 창설이 돼서 오군영이 완성되는 거 숙종이에요. 그 희한해요. 조선의 숙종이 의외로 완성들이 많이 된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한 건데 혹시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죠? 태풍 때문에 어디 일본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 제주도로 표류한 사람. 효종 때. 여기서 감금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탈출하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쓴 게 하멜 표류기인데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류한 게 누구 왕 때냐? 효종 때입니다. 시기를 이렇게 묻는 문제 내지는 이 왕대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이런 걸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다. 하멜 히읗, 효종 히읗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읗 히읗. 삼국시대에 제가 히읗 히읗 알려드린 거 뭐가 있을까요? 황용사 누가 지었어요? 황용사. 히읗 히읗 진흥왕. 황용사는 히읗 히읗 진흥왕이 지었고 황용사에 있는 구축 목탑은 누가 지었어요? 선덕여왕 때 중국 요리가 건의했습니다. 짜장이 건의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거의 정치사 위주입니다. 한 3-4번 시험 봐봤더니 전체적으로 조선은 왕별로 일단 훑는 게 옳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건 지금 빼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래 걸리는데 원래 정치만 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정치사가 제일 중요해서 일단 흐름부터. 효정은 요 정도만. 자, 그러면 광인, 효, 현입니다. 이제 현. 근데 끝났네?
자, 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요. 일단 효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사절단이 뭐냐? 에도막부의 요청.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난 건데, 에도막부의 요청. 에도막부 전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정벌하려 했습니다. 근데 결국 끝났고 일본이 바뀌죠. 막부가 에도막부로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야,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좀 다시 교류하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세계 광기, 이광기, 배우 이광기, 광해군 때 기후약조 다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본하고의 교류가 시작되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이게 누구예요? 통신사. 통신사는 어느 개념하고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냐? 강화도 조약, 우리가 불평등하게 조약했던 조일 수호조규 1876년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항구를 열 수밖에 없었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보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수신사입니다. 그건 수신사. 미리 알아두세요. 통신사는 우리가 보내준 거고요. 수신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신사는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했다, 가르쳐줬다면, 수신사는 일본의 선진 문화를 우리가 배워오자라는 의미. 완전 반대. 근데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일본에 갔던 사절이다. 자, 이 통신사는 광해군 때고요. 수신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파견된 사절들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요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요 통신사, 제가 요거 얘기할 때 되게 좀 특별한 거다라고 하고 강조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들의 기록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부터 알아두십시오. 통신사의 기록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상당히 긴 시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만약에 이 5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속어법으로도 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행사는 청에 다녀온 사람. 이게 아마 연경일 거예요. 청의 연경. 연경을 행한 사절이다. 암행허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이게 뭘까요? 아직 안 배웠는데 조사시찰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신사, 일본의 선진 문화를 배워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양반 유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오랑캐 같은 것들한테 뭘 배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는 그냥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요. 1, 2차는. 세 번째는 아니야 수신사 아니고 야, 조용히 갔다 와. 3차는 바로 조사실차단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보냅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암행어사 형태. 요게 3차 수신사에 해당되는 조사시찰단에 대한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보빙사입니다. 이 사람. 이것도 역시 안 배웠어요. 보빙사. 미국에 간, 미국. 사행을 다녀온 여정을 조천록으로 남겼다.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릴 텐데, 이 사람들 명나라 다녀온 사람. 명나라에, 그러니까 청전에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을 쓴 거 조천록. 그 사람들 조천사라고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천이 하늘이고요. 조는 아침 인사한다고. 하늘에게, 황제에게 아침 인사 다녀온다. 4대가 딱 표시가 나는 그런 명칭이죠. 조천사. 자, 아무튼 통신사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 그리고 긴 시간에 이루어져 있었다.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항상 체크하자고 그랬죠. 쭉, 자, 홍계남, 요새 들어본 것 같은데, 홍장군, 자, 충청도, 의병, 쫙 가다가, 자, 어이크! 고경명. 그때 제가 의병들의 이름은 좀 알자고 그랬죠. 고경명 조헌 700의 총에 지금 묻혀 계시는 금산 지역에서 활약했던 영규 승병도 있었죠. 영규. 여기서 이미 임진왜라는 게 들통이 났고요. 이것만 봐도 의병장 얘기만 들어도 사실 의병장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임진왜란이죠. 병자호란 때 의병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묘호란의 의병장 들어보셨어요? 의병은 임진왜란 때. 제일 좋은 건 고경명 조언을 아는 거고요.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걸로 힌트를 얻어내야 된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쇠미록. 저걸 평소에 알았던 분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오익! 쇠미록? 임진왜란이네. 자, 그럼 문제로 갈게요. 옳은 것은 끝났네요. 일본에서 끝났어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누구의 건의로?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이 설치됩니다. 훈련도감은 오군영의 첫 번째. 훈, 어총수, 금. 그거의 첫 번째고요. 나중에 군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 삼수병으로 구성됐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삼수가 뭐죠?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아주 중요하죠. 일본 애들이 조총을 써요. 야, 우리도 포가 있어야 되겠어, 쏘는 애들이. 그래서 포수. 사수는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사수, 활. 지금도 계속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살수도 좀 보충하자. 달라붙어서 막 일본 애들 와가지고 난리 나더라. 우리도 좀 앵겨서 이렇게 해자. 칼, 창, 살수. 포수, 사수, 살수, 삼수. 월급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입니다.
월급 뭘로 충당해요? 삼수미라는 걸 걷어요. 네, 삼수미. 자, 다 훈련도감하고 연관된 얘기. 직업군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항상 준비돼 있다? 상비군이다. 이거의 반대가 예비군이죠. 그냥 평소에 그냥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 자 모여 그러면 돼. 그건 이제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직업군인. 방금 요 위에 써놓은 이야기 전부 훈련도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번. 왕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 뭡니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왕이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갔어요.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 가는 길을 청이 막아놨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간다. 그때 왕이 누구다? 인조. 인조는 두 호란을 다 겪습니다. 정묘, 병자 둘 다. 송시열이완 송시열이완 북벌 누가 추진해요? 효종이죠. 왜?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와서 왕이 된 사람이 아주 청 가만 안 두겠어. 근데 가만뒀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가만뒀어요. 북벌 못했어요. 오히려 뭘 해요?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합니다. 나선 정벌. 나선이 뭐예요? 러시아. 1, 2차 변신해요. 1, 2차 변신, 변급, 신류. 1차, 2차 나선 정벌.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됐다. 신설 누구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삼포에서 왜들이 깔짝거려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삼포. 자,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삼포에서 일본 군 적들이 깔짝대서 자, 저 변방을 대비해라. 비변이에요. 변방을 대비해라. 처음 시작은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3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제가 여러 3들이 있지만 중3들이 너무 고생하죠. 그래서 중종 때입니다. 중3 이러다가 삼포해라는 삼포 깔짝대니까 앞에 삼포 붙었죠. 아예 그 해가 이름으로 나온다. 을묘. 해 전체가 이름으로 나오는 을묘 외변이 발생합니다. 삼포보다 더 크죠? 야, 안 되겠다. 상설화해. 임시로 하지 말고 이제 상설기구 해. 을묘의 요 미음이 미음, 일묘 미음이잖아. 미음, 명종이. 이게 명종. 명종 때. 예성, 연중, 임명. 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설을 돼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이제 야 이거 비변사가 뭐 변방만 지키는 이게 아니라 그냥 국정 최고기구가 됩니다. 임진왜란 때 국정 최고기구. 임진왜란이니까 당연히 선조죠. 그러다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세도 정치기 특정 소수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안동김 풍양조 왔다 갔다 하면서 순원철 그 세 시기에 완전히 그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없애요? 대흥선대원군이 없앱니다. 비변사 마지막 최후는 혁파예요. 혁파. 대원군. 흥선대원군. 비변사가 원래 국방회의만 했어야 되는데 의정부의 기능까지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국정 최고.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비변사 없애고 의정부와 원래 군사회의 하던 조선 초의 기구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태종 이방원이 호사개왕자 혼신육사에서 그 호사개왕자 혼신육사 마지막 사는 사관원 독립이고 호사, 사가 사병혁파예요. 자기도 사병으로 왕 됐으면서 딴 애들이 사병 가지고 덤빌까봐 사병을 없애죠. 그 사병들을 어디로 보내요? 삼군부로 흡수시킵니다. 그게 바로 국방기구거든. 이때 의정부와 삼군부가 부활되는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면서 비변사가 그 두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그만해 의정부 삼군부 부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됐다. 이게 무슨 왕때예요? 중종이죠. 중종.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3이라고 제가 2분 전에 제가 중3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방금 이게 이 변천 과정. 이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이 과정 중에.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비변사가 없어진 게 언제냐? 누구냐? 바로 흥선대원군. 이런 건 아주 어려운 선지인 거예요. 도대체 언제 신설됐냐? 이렇게 저처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삼포해란인가? 물묘해변인가? 와 이거 막. 삼포만 깔짝대니까 처음 했고 을묘 해를 전체를 했으니까 이제 상설. 그리고 왕도 중3 미음 명종 해서. 자 마지막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 개해약조 누구예요? 세계 이광기. 세계 이광기. 세계 세종. 세계 월드. 세계. 걔는 세종.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를 정벌하고요. 1, 2, 3, 4 할 때 이종무를 해서 쓰시마 정벌하고 미안하니까 개해약조를 체결해 줍니다. 외국에게 야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하자. 삼포를 개항해요. 이때 부산포, 제포, 연포.
요거랑 비슷한 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광해군 때 다시 한번 열어준다. 기유약조. 이광기, 광해군은 기유약조. 월드, 세계, 세종은 개해약조. 둘 다 비슷하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무역을 허용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이걸 할 수 있잖아. 이거 답은 사실 임진왜란, 훈련도감, 선조. 요건 맞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공부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는 이게 왜 중요하냐. 아주 주옥 같은 선지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런 게 다음번엔 얘가 답으로 나올 2번이 답으로 나올 수 있고 4번이 답으로 나올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이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되었다를 보고 제가 이런 쫙 그동안의 거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 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당황하신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답을 유추해낼 때 예. 1번, 4번하고 아주 엄청 헷갈렸어요. 그렇죠. 4번에도 선조가 이게 아주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맞아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3점 줘야 돼요. 이거 헷갈리죠. 비변사가 국정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하면 임진왜란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신설.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변사가 상설 기구화 되었다. 왠지 임진왜란 같잖아요. 아니에요. 상설은 을묘변대. 더 나쁘면 그렇게 해요.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와우 영창대군 나왔네. 영창대군. 사실 끝났어요. 임목대비너 패모살제. 엄마를 패하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 회의.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다 잘했는데 막판에 이 반인륜적인 행동 그리고 또 하나 사대부들의 비판을 받은 게 뭐예요? 그 신하들은 명을 친하고 오랑캐 금을 배척해야 되는데 광해군은 뭘 했어요? 중리배교를 했어요. 실리를 추구했어요. 국익을 위해서 뜨는 별 후금을 저버릴 수 없었고 지는 별 명을 무조건 사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정쩡한 중리배교. 대표 장군이 누구예요? 강홍립. 강홍립을 시켜서 명이 저 후금을 때리기 위해서 니네 지원병 보내라고 할 때 보내긴 하는데 강홍립한테 야 가서 적당한 때 후금에 투항해. 그게 바로 사르흐 전투죠. 사르흐 전투. 강홍립을 보내서 사르흐 전투에서 돕는 척하다가 후금에 투항합니다. 그거를 사대부들이 그게 말이 되냐. 임금의 나라 명을 그따위로 해. 1번 이유. 두 번째 요거. 반인륜적인 패모살제 패위. 그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네. 서인들이 주도하는. 자 여기 있네요.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외교정책 안정을 이게 이제 후대에 다시 평가하는 거죠. 되게 좋게 평가하는 거. 광해군의 좋은 점들. 이 왕이 추진한 정책,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육조직계제 누구예요? 2명이죠. 육조직계라는 건 의정부 빼고 왕이 바로 실무진에게 하고 실무가 바로 보고하고 왕권 강화 2명입니다. 태종. 육조직계제는 반대 누구? 의정부의 얘기를 들어요. 의정부 서사제. 세종. 왕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한테 얘기하면 삼정승이 회의에서 육조에 내리고 육조가 집행한 다음에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면 삼정승이 회의에서 걸을 거 거르고 왕한테 다시 보고한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의 대장은 누구예요? 영의정. 그래서 세종의 업적 중에 0, 1, 2, 3, 4, 5, 6, 7, 0. 영의정이 대장인 의정부와 잘 협의했다. 의정부 서사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다음 집현전. 세종이죠. 집 모으다. 현자를.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고 왕과 경연을 했던 집현전. 언제 폐지? 세조. 웬만한 건 세조가 폐지해요. 다시 부활해요. 누구 때? 성종 때. 무슨 이름으로?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가 정조 때 왕실 도서관이 생깁니다. 규장각. 그렇게만 하십니다. 집현전, 폐지, 홍문관으로 부활.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 동의보감. 누가 썼죠? 동의보감. 허준이 썼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자, 쌍화탕으로 유명한 제약회사 광동제약, 광해군, 동의보감, 대동법. 자, 광동제약으로 2개가 해결됩니다. 동의보감과 대동법. 대동법 광해군 때 전국에 실시했다. 맞아요, 틀려요? 경기도에만 했습니다.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 왜 경기도밖에 못했어요? 양반이 반발했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다 쌀을 내야 됐어요. 공양왕 때 이성계가 이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토지제도 과전법도 시작은 경기도 토지에 한해서만. 웬만한 거 시작할 때 항상 경기도로 출발합니다. 그게 전국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죠. 조선의 전국 확대 혹은 웬만한 기구의 완성 무슨 왕? 숙종입니다. 숙종. 아직 안 했죠. 광인효 현숙경. 자,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광해군이니까 정답이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 이게 뭐예요?
동국 문헌비고. 백과사전 비고 참고하려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이에요. 사전. 동국은 우리나라고요. 동국의 문헌을 참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백과사전. 백과사전 같은 거를 편찬하려면 재위 기간이 엄청 길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해서 누구다? 영조. 영조 때 동국 문헌비고. 동자로 시작하는 동동동 세 개. 국악 삼동 기억나세요? 국악 쓰리동. 국조 오레이 악학괴범. 국악 동동동. 동문선 동국 여지승남 동국 통감. 동동동. 요건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은 국악 동동동인데 그 동으로 시작하는 다른 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앨 때 요거 동국 문헌비고 같은 동이지만 얘는 백과사전 길게 제외해야만 쓸 수 있다. 영조. 동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멋있는 이름. 동문휘고. 동문휘고. 책에 휘자가 들어가요. 멋있다. 동문휘고. 멋있는 왕. 현빈이 연기한 정조. 같은 동이지만 동문휘고 멋있다. 정조. 좀 무슨 책이에요? 외교책이에요. 외교문서. 이렇게 두 개를 걸러내면 그 동동동은 다 성종이에요. 같은 동이지만 동국 문헌비고 사전은 길게 제외해야 된다. 영조. 동문휘고 멋있다. 정조, 현빈, 정조의 외교 문서칙. 나머지 동문선, 동국 여지승남, 동국 통감 요 세 개는 성종. 성종은 두 개 더 있다. 국악, 국조 오레이, 악학괴범. 악학괴범 누가 썼어요? 성현. 음악을 정리한 왕이 그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구죠? 바로 박연.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했다. 안 배웠죠? 정조입니다. 안 배웠지만 엄청 중요해요.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 그렇다면 시전상인의 특권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금난전권입니다. 이걸 한번 풀이해볼까요? 제가 난전권 이렇게 띄어서 읽었잖아요. 난전, 어지러운 전. 이게 뭐예요? 무허가 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허가 없이 그냥 길에서 그래서 난전이에요. 예, 아주 난잡한 전이다를 어떻게? 그걸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시전상인은 허가를 받은 상인이에요. 야, 니네가 저 난전 좀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전에.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분들을 그냥 시전상인이 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없애고 심지어 뒤로 돈 받고 해주고 뭐 이런 거. 나쁜 관행들이 있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과감하게 정조가 시전상인들 금난정권 폐지, 없애요. 이제 난전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단 모든 시전상인의 권리를 없앤 게 아니라 이때 하나가 제외돼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앤다. 이렇게 항상. 시전상인들 중에 육의전이라고 꼭 그 필요한 6가지 그 물건들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니네는 금난전권 가져. 하지만 나머지는 없애. 그래서 이게 신의 통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해는 뭐겠어요? 신해. 년. 신해는 연애. 공이 다 전부 다 통해라. 상업이 다 통해라. 그 얘기. 난전이든 시전이든 다 열심히 자유롭게 상업 활동해라. 그게 바로 정조의 업적. 상당히 중요한 업적. 정조. 자,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됐을 걸로